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요즘에 이제 경제가 하도 복잡하니까 어느새인가 이제 빅테크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도대체 현재 어떤 테크 어떻게 봐야 될지, 기술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단태, 김동주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진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이제 AI 시대가 오고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 빼고 어떻게 가 이러니까 진짜 영원히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이런 여러 테크 기업들이 요즘에 오히려 주가만 보면 더 헤매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흔들리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일단 금리가 올라간 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급해졌다라는 저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뭔가 나오는 거에 좀 더 집착하게 되고, 원래 이제 회사들이 그리는 꿈에 대해서 그 큰 무게를 두지 좀 않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가 그냥 지금도 이 시장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막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거나 엄청나게 잘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도 약간 지나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나치게 회초리를 드는 감들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실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했는데, 갑자기 그냥 한 번에 이 어떤 시장 분위기가 최근 한 6개월 안 되는 시기, 요 짧은 시기 동안 왕창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만 해도 딱 저는 딱 적절한 이 시장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21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핫했던 단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2021년에 메타버스. 그야말로 그게 뭐냐, 뭐 그건 책 설명, 뭐 책들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콘텐츠도 다 그쪽으로 갔었죠.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시장 참여자들과 실제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간극이, 그냥 제 생각에는 저는 시장 참여자들은 메타버스가 거의 내일 올 거다, 아니면 내년에 올 거다, 약간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 뭐 물론 이거 정의 자체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가 일단 당장 하루아침에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만들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실망이 아닌가 싶고, 그 메타버스에 대한 실망은 그냥 제가 보기에 대표적으로 세 회사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메타라고 이름을 지은 현 메타, 구 페이스북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또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불렸던 로블록스가 있죠. 네, 로블록스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물론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지만, 그런 어떤 메타버스를 부르짖었던 회사들이 실적도 좀 꺾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꿈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정말 사정없이 내동댕이를 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까 엔비디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은 흑자가 나고 있지 않은, 적자가 나고 있는 대형 성장주 테크주들 중에서는 정말 지금 뭐 아까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뭐 그점 대비 뭐 80%, 90% 막 이렇게 떨어진 데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무시무시해요. 막 카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업스타트, 카바나, 뭐 어쨌든 그런 손실이 나는 성장주들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한때는 메타버스도 그렇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인공지능 AI 쪽에서 뭔가 혁신이 일어나서 뭔가 우리 세상을 다 바꿔줄 것처럼 생각했던 게 바로 뭐 멀지도 않습니다. 바로 작년 연말만 해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혁신의 속도가 지금 현재 늦춰진 건지, 아니면 우리 기대가 너무 컸던 건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후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가 뭐 페이스북이 만드는 형태로 만들어질지 아닐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사이버 세상이나 인터넷 세상에 좀 더 살게 되는, 사는 거에 가까운 그런 시대가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내년에 올 거냐 내후년에 올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는 얘라고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반영이 되냐, 근데 실적 반영이 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당장 그 페이스북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 그 오큘러스 그 프로라고 해서 한 200만 원, 230만 원 정도짜리의 헤드셋 디바이스를 메타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200만 원짜리 디바이스가 대중적으로 사용되리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은 대중에게 퍼지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뭐 아이폰 플래그십 모델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들이 VR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짜리를 당장 산다? 물론 이제 그런 제품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좋은 VR 기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당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헤매는 모습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은 테크 주식에 심지어 바다 건너 진짜 원정 경기 뛰면서 진짜 뭐 미국 주식에다가 뭐 거기다 중국의 테크주까지 막 이렇게 막 담았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을? 저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약간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지금 돈을 그냥 잘 벌고 있는 그래도 테크주들. 이 친구들 있고, 오히려 투자 기회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드라마틱한 투자 기회는 돈을 못 벌고 있는 사실 테크주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역발상 투자긴 한데 그러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2000년도에 아마존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해요. 이제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닷컴 버블 붕괴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성장주들 위주로 좀 많이 이번에 주가가 좀 하락했어요. 하락했기 네. 때문에 2000년도처럼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2022년에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존의 경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존이 이제 닷컴 버블의 고점에서 시총이 30조 원 정도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이 170% YOY로, 그리고 PSR이라고 해서 그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냐라는 이 비율을 봤을 때는 18 정도, 18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숫자만 봤을 때는 또 괜찮은데, 이게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니까 아마존의 지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시총이 15분의 1이 됐어요. 그러니까 2.2 빌리언 달러가 한국 돈으로 그냥 편의상 그냥 1달러 1,000원으로 할게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네. 2.2조 원 정도 시총이 15분의 1 정도로 줄고, 매출 성장률은 13%로 줄어요. 169%였는데 YOY로. 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매출 대비 주가 지수, 소위 PSR이라고 부르는 지표는 0.7까지 떨어져요. 아마존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아마존이 사실 상장 이후로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유명하죠. 네. 한 97년인가 제가 네. 갑자기 몇 년에 그 상장인지 까먹었는데 90년대 중반에 상장을 하고 2000년도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파산에 대한 우려를 하고, 그게 지금 아마존의 어떻게 보면 밸류에 투영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2001년도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을 보실 때 매번, 만약에 혹시 이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은 매분기 실적 발표를 찾아보시면서 CEO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프 베조스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완전히 회사를 수익성 위주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TV 광고도, 그때 광고도 아마존이 그냥 외부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광고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회사,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다른 회사에 뭐 약간 외주스러운 것들도 했었고, 그래서 돈 되는 거를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사람들 정리해고까지 하니까 이제 2021년 4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해요. 와. 그게 첫 번째로 분기 흑자가 난 게 2021년 4분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허리띠 졸라 매기에 성공을 해서 그때가 이제 딱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때가 딱 바닥이었어요, 아마존이.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은, 다른 기업들을 보실 때도 이 아마존의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면서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CEO가 개별 종목 단위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비용을 어떻게 축소하는지, 그래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지, 혹은 분기 흑자가 아니더라도 연 단위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를 다시 돌이켜 보면 그때 정말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몰랐잖아요. 정말 다 정말 쟁쟁하던 기업들이었는데 그 전에는 결국은 그런 혁신을 성공하는 기업들 지금 이제 계속 면밀히 관찰하면서 찾아내는 힘만 있다면 또 이 상황을 더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계속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하시는 종목 중에서 분기별로 적자인 회사들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거고,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그 실적 발표 같은 걸 보면서 그런 비용 절감의 노력과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좀 따라가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을 지나갔다고 해서
다 승자가 또 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스코 같은 회사. 그러니까 시스코가 네트워크 장비를 파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네트워크 장비라는 것도 뭐 완전히 독점도 못했을 뿐더러 어떤 그 아마존 같이 시장에 지배력이 있는 회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 뭐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시스코는 닷컴 버블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사실 인텔도 크게 재미는 없었고 지난 20년 동안 인텔도 닷컴 버블의 고점 근처인가 뭐 거의 그 정도니까 뭐 재미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분기별로 이뤄내거나 뭐 아니면 연 단위로 이뤄낼 수 있는 회사들이 있으면 분명히 저는 지금 밸류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IPO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테크 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럴수록 혁신이 훨씬 더 희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때도 혁신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희소해 보이고 정말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반대로 역발상으로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드는 생각이 사실은 많은 혁신들이 닷컴 버블 이후에 태어난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금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바뀌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버블 시기에는 바보 같은 아이디어도 투자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 되는 것 같으면 B, C, D 카피캣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그 소위 말해 바보 같은 돈들이 시장에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금리도 올라가고 투자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좀 그런 게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아마존의 경쟁자들이 좀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닷컴 버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야, 그러니까 아마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있는 그 경쟁 회사들이 몇 개가 있을 건데 아마 몇 개가 망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중에 자금 사정이 가장 좋은 애가 살아남고 그리고 결국에 뭐 이 힘든 시기는 결과적으로는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테크의 좀 특성이긴 한데 모든 테크 시장이 그렇진 않지만 약간 위너 테이크스 올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 붕괴를 계기로 해서 아마 많은 그 패자들이 정리가 되고 소수의 승자로 집중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거를 좀 물론 이제 다른 경쟁자들까지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기업이 경쟁자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생활하는 동안 정말 제일 신기했던 건 미국이라는 진짜 거대한 시장에 제가 뭔가 온라인 쇼핑을 해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마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온갖 여러 가지 몰들이 발달해 있는데 야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 거대한 시장 혼자 다 먹다니. 근데 그게 닷컴 버블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궁금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김단태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눈여겨보는 그렇게 독점을 하거나 이렇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든가 또는 분야가 있다든가 뭐 눈여겨보는 데가 있다면 어디가 좀 있을까요? 아 이제 제가 어떤 그거를 그 분야를 딱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는데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미국에서 이미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됐는데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뭐 단순하게는 커머스, 아주 단순하게는 커머스 같은 거. 그건 이제 뭐 일반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뭐 찾아보시면 이제 제2의 아마존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커머스가 특히 제가 커머스가 좀 주목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약간 위너 테이크스 올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네. 무조건 거의 독점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트워크 효과가 되게 강한 쪽이고 그 다음에 이미 아마존이라는 성공 모델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직은 이커머스 시장의 침투율이 낮은 국가나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한번 좀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좀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인터넷 광고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광고 회사 중간에서 이렇게 중개해 주는 것도 많은데 사실 그런 건 이제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회사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커머스가 그냥
대중적으로 가장 접근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 인도에 새로 크고 있는 이커머스가 뭐 있나, 인도네시아 정도로 좀 그래도 마켓 사이즈가 되는데 혹시 여기서 성장하는 이커머스가 있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 네,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얘기고 그게 미국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네. 뭐 인도일 수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고 뭐 유럽일 수도 있고 그게 뭐 호주도 사실 이커머스 시장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 뭐 남미나 중미에도 사실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서 네, 떠오르는 네, 그런 것들도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라서 네. 좋게 보고 있긴 해요. 어쨌든 이런 혁신의 대명사인 테슬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AI 데이 때 나왔던 로봇도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 앞으로 계속 테슬라는 앞으로 미래 혁신을 계속 이끌어갈 기업으로 남아 있을까요?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이거는 아마 인공지능 하는 분들에게는 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제 저도 인공지능 쪽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컴퓨터 쪽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인공지능 관련돼서 물어보면 그냥 테슬라를 거의 원탑으로 보더라고요. 그냥 그 다들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이 가장 최고고 그리고 항상 그거를 확인시켜 줬던 게 그 AI 데이. 그러니까 이번에 AI 데이에서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기술과 그다음에 사실 이제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실 때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인공지능을 갖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뭐 딥러닝 기술, 인공지능 기법 이거는 꽤 많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논문에서도 꽤 많이 공개가 돼 있고 네. 그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금방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기술도 문제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그들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없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테슬라는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이미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이터는 뭐냐면 유저가 만들어서 주는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공짜로 막 수집하니까 제가 구글 포토 사용하면서 진짜 다 털렸다고 해도 사원이 네. 아닐 정도로. 그렇죠. 뭐 구글 포토를 구글도 들으셨죠? 당연히 네, 예. 제가 계속 자료를 제공해 그렇죠. 주고요. 저도 이제 구글 포토에 이제 네, 수만 장 열렬하게 드리고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주행 데이터는 유저가 매일매일 전달해 주는 데이터인데 네. 그게 판매량이 늘면서 더 늘어나.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법이 물론 테슬라 기법이 엄청나게 훌륭한데 네. 그 훌륭한 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그냥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근데 그런 점은 좀 특이한 게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따라서 전기차를 네. 따라 만드는 기업들은 많은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차라든가 뭐 등등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테슬라처럼 왕성하게 그렇게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약간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 조금 뒤쳐져 있고 또 이렇게 여기 신경을 좀 덜 쓰는지 테슬라. 그게 결국에는 이 완성차 업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역시 공학도의 이 생생한 증언을. 네,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어디라고 어느 회사라고는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냥 유명한 완성차 업체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닌 그런 다른 곳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기능을 이 차에 출시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대요. 왜냐하면은 이미 여기는 절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기업이고 하나라도 잘못 들어가면 사람한테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절차가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실제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가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일단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걱정? 뭐 리스크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일단 저지르고 봐. 일단 만들고 봐. 일단 넣고 봐. 이 정신이 테슬라에 살아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넣는 거고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테슬라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새로 나왔어요 하면 그냥 테슬라는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위험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완성차 업체들도 이게 뭐 무능하거나 이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조금만 한 번만 잘못돼도 맞아요. 엄청난 그 후폭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테슬라는 어떻게 이게 다른 업종도 아니고
차량에서 이게 가능한지 빠른 실패, 빠른 시도, 빠른 실패.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건 안전하고 기결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다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저는 뒷방안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뭐 단순하게는 테스트 방법일 거고,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하는 조금 노하우들은 있긴 있거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이건 약간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테슬라와 다른 그 완성차 업체의 소프트웨어 인력의 좀 퀄리티 차이가 조금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데로 가고 싶지 소프트웨어가 메인이지 않은 회사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이제 하드웨어가 그 메인이었던 그 모 전자회사에서 저도 다녔었는데, 하드웨어가 메인인 회사에 다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그런 회사를 잘 안 가려고 하고, 이게 그럼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는 게, 좋은 인력이 없으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AI 데이가 왜 하는 거냐면, 테슬라 AI 데이가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할 때도 언제나 얘기하는 건데, 좋은 AI 인력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런 점에선 스마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치밀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소프트웨어 회사를, 테크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지는 이미 이제 예전에 뭐 페이팔도 하셨었고, 어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마인드가 이미 완전히 있으신 분이라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잘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개발자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을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데, 안 좋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서 들어와, 우리는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인공지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 꿈을 갖고 개발자들이 그 감명을 받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력 풀의 차이가 일반 완성차와는 소프트웨어, 특히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뭐 제 주변 기준으로도 그렇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그 차이는 조금 뒤집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테슬라 같은 기업들 찾아내서 혹시라도 이번에 겨울이 오면 그 겨울에 정말 이렇게 씨앗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꽃피는 기업을 찾아낸다면, 그동안 나 투자할 기회 놓쳤어, 벼락거지 됐어요 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법을 붕괴된다는 둥 만다는 둥 이런 어떤 위기를 자꾸만 얘기할 때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는 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00년대 초부터 2008, 9년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 그냥 평형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던 그런, 잃어버린 뭐 10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평평하게 가기도 했었지만, 꼭 미국을 떠나서 그렇게 주가가 평평하게 갈 때도 사실 잘 되는 회사들, 잘 되는 주식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테크가 세상을 바꾸면 바꾸지, 이 바꾸는 물결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봐요. 물론 지금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이해는 가는 게, 약간 그래프로 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완만하게 테크 회사가 가다가, 그 어떤 사람들의 도입이 완만하게 가다가 코로나 때 급등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약간 숙취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했으니까 추세선 정도로 돌아오는 지금 와중에 약간 역성장을 하는 느낌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를 사람들이 도입해 나가고 그런 어떤 과정들의 어떤 그 큰 거대한 흐름은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테크 기업, 테크 분야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단태, 김동주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